제가 여러 가지 이런 교사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미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한번 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이런 사례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증진시키겠다고 하고 이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미래 인재들의 이런 나중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선생님들과 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한번 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사 대 학생 비율에 있어가지고 학생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교사들의 보육 부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복지에 가까운 정책들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어쨌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함양해야 되는 지식들을 함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선생님들이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고? 네. 오늘 국민의힘 교육감 후보를 직선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오늘 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려는 그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감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자체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면서 단위는 넓은데 그에 반해서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까 매번 후보가 난립하고 그 난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정치적 구도하에서 선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만약에 러닝메이트제라든지 아니면 관선제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나름 그것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감들이 담당하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는 권리를 더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와서 선거에서 공약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 진영 논리로 대립하다 보니까 교육감 후보로 나온 분이 별안간 무슨 막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본인 홍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더 위기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오히려 일선 선생님들이 내는 의견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치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서울교대에서 학생들 만나면서 서희초건 개발 안고 좀 센 대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로 민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일선 교사들이 본인에 대한 민원을 직접 접근하게 되는 경우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말 그대로 완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발달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외국에서 운영하는 카운슬러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학부모와의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응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대부분의 민간 기업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민원부서는 철저하게 격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민원을 수령하는 곳과 실제 응대하는 곳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어제 김문수 후보가 5.18 묘혈진압 지휘했던 정우영 전 국방장관은 상임고문을 이직했다가 취소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좀 착오가 있었다고 김문수 후보는 밝혔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망령이라고 한다면은 흘러간 물로 앞으로의 물레를 바퀴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서는 세력으로 기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막아서는 세력을 기동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내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현황 관련된 그 이재명 후보가 현장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랑 국민의힘은 좀 공세 목적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랑 개혁신당은 잘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저랑 설전이 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던 이재명 후보가 제가 공개적으로 김포공항을 없애면은 그러면은 제주도 관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새로운 관점을 던졌더니 그에 대한 제대로 되는 해법은 던지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 공간에서 약간 자폭성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전 세계 비행기들은 뭐 수직 이착륙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갖다 붙이면서 온라인상에서 희화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재반박을 좀 아끼면서 이슈가 축소되길 바라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에 있을 TV 토론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응대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좀 높게 나타나시던데 대응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당시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약 20% 남짓으로 측정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한 달 전까지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쯤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양당의 견제를 두루받는 제3지대 후보라고 하면은 항상 높은 비호감도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없이 일정한 표심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언론에서 그런 걸 대서득필하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그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 국면을 좀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가벼운 압박에 굴해가지고 정치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세력은 깨끗한 법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사법부의 최대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의 실패를 말씀드리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큰 표차로 집권한 다음에 그 동력을 정적 또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다 투입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에 정권 초반부의 동력을 다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국 사태 같은 것이 터지고 정권을 이제 5년 만에 내주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당선되자마자 했던 것이 뭔가 적을 만들고, 근데 이기고 나가지고 자당의 당대표를 적으로 만들고 이재명 감옥 보내겠다고 난리치고 이러면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행동만 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때려잡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걸 봐서 아마도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두 분의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고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되돌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됐을 시기에도 그때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옳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극한 대립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로 사실상 만들면서 실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협치의 공간을 없애버리면서
본인이 오히려 타격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똑같은 실수는 반복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한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이 당선이 되면은 저는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그런 적폐청산 같은 것에 매몰되지 않고 첫날부터 능숙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네. 후보님 공약 중에 교육부와 이제 과기부의 핵심 공약인데 이게 저휴가 명목으로 이제 그 공약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교육부를 어쨌든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인재 육성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등교육에 있어가지고 둘의 역할이 많이 지금 칸막이 때문에 서로 떠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공계 특화대학인 4대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칸막이마저도 고등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과학부의 통합을 통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일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육 환경이 다르고 학력의 수준도 다른데 예를 들어 교육청의 자율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기초학력 저하에 대응하는 그 교육청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는 더 큰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초등등 교육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